네, 안녕하십니까. 국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셨을 텐데, 잘 보셨길 바라고요. 기말 과제는 기말고사 때 내시면 됩니다. 국왕에서는 여러분 그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자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에서는 자살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 자살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학자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아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이데거가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피투라는 건 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 대한민국을 선택한 적이 없죠. 그 대한민국 부모님을 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피투돼서 던져져 있는 존재죠. 세계에 던져져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있더라. 이런 이제 피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정이 되고 또 착상이 되고 또 태내기를 지나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현존재죠. 우리는 현존재로 지금 있는 겁니다. 피투된 현존재로 있는 거죠. 이 피투된 현존재인 우리가 어, 죽음을 알죠. 굉장히 명석하게, 명정하게 압니다. 죽음을. 다른 동물도 죽음을 알겠죠. 느끼겠죠.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어떤 그 현상을 굉장히 잘 압니다. 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삶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당장 소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는, 태어나서, 어, 상당히 나약하게 인간은 태어나죠. 인간은 나약하게 태어나고 그 발달 단계도 상당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한 어떤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약함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 결합체로서 살아가죠. 인간은 어, 사회를 만들고 사는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사회의 또 구성원들이 그 사회를 만드는 사회가 하나의 얼마나 삶을 사랑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희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지만 그 사회의 최소한이 가정도 구성하고 살고 또 사회를 구성하고 살지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삶을 사랑하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측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그 지표의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자살률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은 희망을 안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이 행복이기도 한데 이러한 삶을 사랑하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인기가 되고 일종의 청년이 되고 또 그 중장년이 되고 노년을 맞이하고 건강한 노화를 통해서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그 죽음의 과정, 삶의 과정,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삶의 과정을 단절시키는 자연스러운 부분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것이 자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살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행동하는 또 존재죠. 어떤 그 행동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자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죠. 피투된 존재고, 태어나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농촌에 살고, 태어나 보니까 도시에 살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도시로 또 가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사회도 되고 첨단 사회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피투됐죠. 던져져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려면 인간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부분 한 번 더 얘기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산성화됩니다. 생리적으로. 그리고 그 산성이 결국 모든 장기들의 악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병에 이르고 그게 더 나아가면 질환으로 가고 거기 나오면 장애도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만병의 근원이죠. 그 생리적,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하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스트레스 편에서 얘기했어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서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는 것, 대처하는 것. 대응을 넘어서 대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데거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피투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상당히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 결정론이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또 행동주의자 파블로프나 스키너가 얘기했던 그 행동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되기만 하지 않죠. 인간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결정하는 존재죠. 또 결정해야만 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의미를 부여하고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결정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정하는 존재다. 이것을 좀 이제 다른 말로 상대적 비결정론적 인간상이다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결정되면서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정해야 하는 존재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자살로 자살 행위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특히 주요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신질환과 자살이라는 행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왕에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살과 정신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란 무엇인가?
이해 부분을 한번 보고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겠죠.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예방과 처치. 근데 예방 쪽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왜냐하면 목숨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절시키는 행위다. 손상시키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개입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자살의 예방과 개입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여러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어떤 사리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떤 분별을 한다. 먼저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뭔가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화해야 되겠죠. A는 A고 B는 B다. 그래서 A는 B가 아니고 B는 A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이제 일단 이해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추상적이죠.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추상을 구체화해 줘야 되겠죠. 그것을 해석이라 합니다.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거죠. 해석은 추상적인 것의 구체화입니다. 그리고 깨달은다는 것은 또 어떤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경험지나 뭔가를 읽어서 안다는 거, 그 어떤 지식을 이렇게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깨친다는 거죠. 기존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알미 내라는 그 내 기억 회로에 오탐다 저장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축적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 활용도 합니다. 기억 회로에만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축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해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분별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또 해석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독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을 기억의 회로에 저장하고 또 그걸 필요하면 활용하고 그것에 깊게 침잠하는 것, 깊게 침잠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굉장히 수준차가 많겠죠. 이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또 실생활에 활용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도 해야 됩니다. 자살의 어원을 여러분 보면 suicide 영어로는 suicide인데 나티로는 SUI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CAEDO가 사이드에 이제 나티너에서는 죽이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자살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WHO에서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개념 정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자살 행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 자살 행위다. 그래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어떤 행위는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와 행동이 우리가 혼용해서 쓴다고 했지만 행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외에도 행동을 하죠. 기지개를 펴는 행동을 하죠. 자살 행위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죠. 그 의미는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동기를 인식하죠.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신을 손상을 입히는, 이거 생리적인 손상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은,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러한 자살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속성은 범민성, 해방성, 표출성, 충동성, 위협성, 기대성 이렇게 많기도 하죠.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은. 먼저 범민성을 볼까요? 자살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회성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겠죠. 그러니까 이 범민성이 굉장히 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한다는 거, 지속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범민한다는 건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전에도 얘기했는데 연속적이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된다는 거고 지속적인 것은 이렇게 끊어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속성이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반복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민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살은 해방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 고통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해서 그것을 무로 돌리려고 하는 해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에는. 그런가 하면 표출성도 있죠. 표출성이란 건 내부를 향한 분노의 폭발이다. 이 프로이드는 그렇게 자살을 봤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살은. 그래서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표출한다는 겁니다. 충동성이 있는데 자살은 보면 공격적이고 직선적이고 흥분된 순간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래서 충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체로 되기로 선택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안티고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를 변호하죠. 안티고네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체가 되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충동의 개념입니다. 인간은 충동의 동물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의 충동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죽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감에 놀라게 할 수단으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협성도 있습니다. 자살에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정신적 고통이나 현실적 고통이 극심히 있을 때 아, 다음 세계의 삶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한 세계가 있을 거야 하고 그리워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과도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 어떤 기대성도 있다는 거죠. 자살에 대해서는 현생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세나 다음 세계에는 편안하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살의
개념 정의를 보고 있고, 우리가 자살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살의 범주라고 할 수 있죠. 자살이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까 자기를 손상시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동이죠. 이걸 자살이다. 사망에 이른 거. 이걸 자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살이 한꺼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는 결과를 동반한 자해를 한다. 그래서 자살 시도라 합니다. 스스로 죽으려는 의도를 내적, 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행동을 해요. 자살 시도라 합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자살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자살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살의 징후를 보여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그런가 하면 인간은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살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 위협이라는 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이제 보통 자기 파괴적 소망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형태로 위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살 위협을 인간관계 단절의 하나의 양상으로.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또 그런가 하면 친구 관계도 형성하고 또 사회도 구성하고 직업도 갖죠. 그러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둘 이상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인간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죠.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욕구 5단계에서를 얘기했잖아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뭔가를 의존하는 존재죠. 우리가 특히 근대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사회나 어떤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존을 합니다. 근데 의존이 단순한 의존이 아니고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소속감의 욕구, 애정의 욕구라고도 하고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관계에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은 친분과 우정,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살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를 일종의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자살 위협이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살 사고로 갔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 하이데거 같은 인식도 있지만 죽음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면 인생이 하나의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자살 사고를 갖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심리 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자살 사고를 깊게 생각하는 것을 자살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가 있고 또 어떤 한편은 자살 위협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이러한 자살에 관련된 범주를 보면 자살이 있고 자살 시도가 있고 자살 위협도 있고 자살 사고도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통찰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도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듯이 자살 예방이 중요하다. 자살 시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살 예방인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 조기에 발견하는 거. 그리고 치료와 또 관리 측면에서도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등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살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니까. 그리고 자살 기도에 대한 치료도 또 하고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래서 최적의 예방적 치료적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입을 할 때 그냥 막연히 개입하는 게 아니고 자살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이냐. 이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이론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진단과 처방,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많죠? 이론이 정신역동적 접근을 통한 이론이 있고, 인지적 접근이 있고, 또 발달적 접근이 있고, 바우마이스터의 자기도피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던 드릿갱이 있죠. 드릿갱이라고도 하고, 드릿갱이라는 학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역동적 접근이 있습니다. 어떤 자살 행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개인 내적인 갈등과 무의식적인 환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프로이트라는 학자는 내부로 향한 분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을.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상실된 대상을 동일시해서 이미 자기 자신의 일부로 내재화한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강렬한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 자기 자신의 일부에 대한 일종의 내부로 향한 분노의 표출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매닝거라는 학자는 자살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역동적 동기를 주목해서 이거 동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 학자는 어, 죽, 죽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성, 비난, 제거, 파멸, 복수 이런 의미에서 죽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복종을 한다든지 피가학성, 자기가 학대를 받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피가학성, 자기 비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규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죽임을 당하고 싶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현실이 고통이기 때문에 죽고 싶은 소망도 있다. 이 절망감, 공포, 피곤, 고통 이러한 것 때문에 죽고 싶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자살 행위에는 보면 분노와 적대감이 개입되어 있죠. 이 분노와 적대감이 개입되어 있어서 개인 내적인 갈등과 무의식적 환상이 정신 역동적 접근에서 보는 매닝거의 입장도 있습니다. 질보그라는 학자는 자살을 이제 무의식적 적대감이다. 이것도 적대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 그리고 사랑의 능력의 결여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애적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거죠.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표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개인 내적 갈등과 무의식적 환상에서 결국 본인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설리번이라는 학자는 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타인과의 대인관계 실패다. 또 대인관계를 단절로부터 오는 극도의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안은 개인 내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의 결과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살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리버이라는 학자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 존재로서 대인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대인관계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단절이나 통제를 시도하는 행위다. 타인에 대한 이제 일종의 대인관계의 실패로부터 온 불안이 극도의 불안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인지적 접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자살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이나 역기능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떤 인간은 인지 발달을 하잖아요. 그 삐아제가 인지 발달 이론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자살과 관련해서는 누린저라는 학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고가 좀 독특하더라 그 말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통 하더라 그 말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는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게 우리가 대립항을 가지고 A가 아니고 B다. A가 아니면 B다. 이런 거. B가 아니면 A다. 이렇게 딱 여러 가지의 그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이분법적인 사고는 A도 아니면 뭐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매몰돼 있고 또 인지적인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한 인식,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떤 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때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경직성에 매몰돼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이 손상된다. 그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잘못된 인지적 왜곡이나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살하려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고가, 생각이. 그래서 누린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아론백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백이라는 학자는 인지치료의 창시자입니다. 이 자살 사고의 내용에 이제 항상 그 사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 자살을 하는 사람은 내용적으로 절망감을 인지적 증상으로 나타나더라. 이 절망이라는 거. 그래서 자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절망에 빠지면. 이 절망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우울과 자살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고가 왜곡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론백은 이 절망에 어떤 사고의 왜곡이 있고 그것이 사고가 감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이 사고의 왜곡이 자기 비하나 절망감을 일으키더라. 그리고 그것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그러면 치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론백의 이론에 따르면. 치료는 그러면 사고가 감정을 결정하니까 사고가 왜곡되지 않도록 인지를 재구조화해 줄 수 있죠. 또 그러면서 절망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 절망감이 감정이 사고의 왜곡으로부터 오니까
그 사고의 인지 왜곡을 재구조화해서 절망감을 완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대안적인 것도 있어. 그런 대안적 사고를 또 학습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지 왜곡을 치료하죠. 인지를 왜곡을 다른 대안적 사고로 일종의 치료요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이라는 감정, 절망감도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접근법이죠. 마사 니네안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대인관계를 실패하더라. 그런가 하면 자기 조절 능력도 없더라. 보면 또 스트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대처 기술, 능력, 대처 기술과 능력이죠. 그것이 결여되어 있더라.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자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렇게 본 거죠. 스나이더라는 학자는 희망 이론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긍정 심리학을 같이 봤죠? 긍정 심리학은 개인의 문제가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본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긍정 심리학은. 개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죠. 내 목표가. 그러면 그것을 어,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수단이 뭘까요? 자살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의 성취 가능한 목표야. 이렇게 보고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자살이라는 성취 가능한, 내가 선택해서 목숨을 단절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성취 가능한 목표야. 이렇게 해서 희망을 잃을 때 보통 자살한다. 그 말이죠. 이때 안락주의적 행복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뀔 때 인간은 부정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강점도 가지고 있다. 그 강점을 강화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긍정 심리학의 입장이고, 그게 안락주의적 행복관에서도 강점을 강화해주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을 가지면 삶의 의지가 생기죠. 그런 방식의 처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간은 상당히 더디게 발달하는 존재라고 했죠. 인간이 수정되고 착상되고 태내기를 거쳐서 태어나고 출생하고 그 출생하고 바로 걸을 수도 없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인데 걷기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항상 인간은 발달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죠.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단계별로도 봤죠. 그 발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발달이 신체적으로 성숙하면 퇴행을 갖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성숙하는 존재죠. 그리고 인간은 각 단계별로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우리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발달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단계가 있고 그 생애 주기별 특성이 있어요. 그 발달 단계별로.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과업이 있다고 했죠. 그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후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발달하는 존재고 그 발달에 과업이 있는 존재고 그 과업을 제대로 못하면
일종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접근을 하거나 우리가 정신건강적 접근을 해야 된다겠어. 그럼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를 공부하면서 어떤 그 단계별 특성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과업이 있고 그 과업과 관련된 어, 복지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특성과 과업과 연관성 이 세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 발달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그 자살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치명적 자살률은 여러분 성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20대, 30대가 많고 최근에 40대가 또그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통계 추이를 살피고 어떻게 변화 요인이 뭘까? 그러면서 그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때 자살률은 많은데, 치명적 자살은 많은데, 실제 자살을 시도한 거, 아까 얘기했죠. 자살 시도는 자해성이 강하다고 했고, 그 자살 시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청소년기의 특성은 뭡니까? 상당히 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죠. 과도기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는 과업이 있다겠습니다.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죠. 이 획득과 확립을 이렇게 혼용해서 또 쓰기도 하던데, 확립은 보통 이제 청년기 이후에 확립을 한 거고, 획득식 시기입니다. 획득하고 확립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이잖아요. 보통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보통 취득하는,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청소년기가. 사베야 쉐이브 그리고 마틴이라는 학자가 청소년기를 강렬한 슬픔과 분노, 흥분, 우울감, 변덕 이러한 속성이 있다고 기술을 했어요. 에, 인간은 다 가지고 있죠.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슬픔과 분노, 흥분과 우울감, 변덕,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비단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청소년기는 강렬하다는 거죠. 이 강렬함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강렬함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그래서 청소년기가 뭐 질풍노도 그리고 과도기 이런 미성숙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하나의 주체로서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이렇게 강렬한 슬픔, 분노를 표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숙하니까 성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인격체로, 주체로 청소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은 문제아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렬함,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살 시도는 폭발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이 자살 시도가 이러한 그 공격성, 그런 행위, 그 시기의 발달의 특성, 그것을 표출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아직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획득된 존재가 아니고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약하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 능력을 배우기도 전에 이 스트레스에 매몰되면서 결국은 그 극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살 행동을 일어난다. 이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 행동을 한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청소년에는 이 스트레스가 더 강하죠. 대학 입시라는 어떤 제도의 일종의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스트레스가 더 강하죠. 그리고 대처 능력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시도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을 연구한 게 사베야 세이브 마틴인데, 한국적 청소년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대처 능력이 없게 되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그래서 자살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어, 이론입니다. 발달적 접근 이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국강에서 보는 건데, 이번 이론의 일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